KGB의 런던 지부장이 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올레크 고르디옙스키는 모스크바에 오라는 전문을 받게 됩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런던 신입 지부장은 본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용한 적도 없고 열쇠도 없는 세 번째 잠금 장치가 잠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KGB는 이제 고르디옙스키를 잡아들여 고문하고 그를 죽일 것입니다. 스파이로서 소련의 많은 중요한 정보를 영국에 넘긴 죄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리게 되죠. 하지만 KGB에서 지부장까지 올라간 그에게 공황 상태이지만 KGB에서 훈련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태평하게 있어야만 했죠. 예전과 겉모습은 크게 다른 게 없지만 도처에 카메라와 도청장치가 무수히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스파이로 몰려서 사라진 많은 고급 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KGB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잡아들여야 하는 내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레크는 이 점을 이용하죠. 고르디옙스키는 확실한 증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 치밀한 연기를 했습니다. 눈은 돌리는데 성공한 것 같지만 더한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KGB는 내부 방첩을 담당하는 세르게이 골루베프 장군과 최고 조사관 빅토르 부다노프 대령이 고르디옙스키의 음식에 SP-117 약을 타서 고르디옙스키를 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술은 환각 상태를 만들어 말을 자백하게 하는 약이었고, 고르디옙스키는 거의 정신에 나간 상태로 고문을 당하게 되죠. 엄청난 정신력으로 이 고문을 피해간 고르디옙스키였지만 스파이로 죽음을 당할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을 알아챕니다. 만신창이가 된 채로 피폐해진 고르디옙스키는 집에서 셰익스피어 소네트집을 손에 뻗고 책을 물에 흠뻑 적신 뒤 촛불을 켜고 먼지를 벗겨 셀로판지를 꺼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기차로, 이동거리 836km 표지판, 바로 핍리코 작전의 시작이죠.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처럼 소련에도 KGB라는 정보기관이 있었습니다. 고르디옙스키의 아버지인 안톤 고르디옙스키는 KGB의 열렬한 일원으로 정보국의 엘리트로 스탈린 치하에서 유복한 생활을 하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형인 바실리 고르디옙스키와 올레크 고르디옙스키도 자연스럽게 KGB의 일원이 됩니다. 충성스러운 아버지하고 형과 달리 엄마인 올가 고르디옙스키와 올레크는 공산주의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배신자로 숙청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레크 고르디옙스키는 본심을 숨기고 KGB의 열렬한 일원인 척 훈련을 받습니다. 머리가 비상하여 KGB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196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근무하면서 소련과 너무나도 다른 문화와 환경에 스며들고 감탄하게 되죠. 깨끗한 거리, 멋진 가구, 풍요로운 문화 등 올레크에게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산주의의 환멸이 더 심해지던 어느 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벌어진 프라하의 봄을 소련군이 비인간적으로 무력 진압하는 것을 보고 소련을 붕괴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덴마크 안보정부국은 올레크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패덱의 고름섬 산촌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올레크는 감시를 당하는 것을 알고 그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점점 드러내게 되죠. 자신의 전화를 폐시 도청하는 것을 알고 아내에게 프라하의 봄에 대해 정말로 저지르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의도적으로 보내지만 덴마크는 이 신호를 놓치고 맙니다. 내가 스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패덱에도 오히려 이중 스파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은연중에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다시 1972년에 덴마크로 발령받은 올레크에게 이번에는 리처드 브로메드라는 영국 요원이 접근합니다. M16이라는 영국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이 영국 요원은 KGB의 눈을 피해 올레크를 포섭하는 데 성공하고 이때부터 올레크 고르디옙스키의 이중 스파이 활동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선을 넘어온 고르디옙스키는 소련의 중요한 정보를 안가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모든 것을 전달하죠. 덴마크에서도 KGB의 첩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차례만 접촉해 정보를 알려주면 그 정보를 카세트 테이프에 남겨 외교 횡령으로 런던에 전달되는 식입니다. 올레크 고르디옙스키는 이에 멈추지 않고 KGB의 높은 자리에 올라 더 많은 정보를 주고자 노력합니다. 애니그마 암으로 독일 전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냉전 시대의 소련의 정보는 대단히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실제로 올레크의 활약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중 스파이를 찾아내고 서방의 안보를 튼튼히 했죠. 특히 그중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막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소련은 미국이 핵전쟁을 준비한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긴장도가 높은 시기에 칼기 격추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에게도 유명한 칼기 사건으로 미국은 소련에게 분노하고 소련은 이 반응을 미국의 핵전쟁의 준비 절차로 봅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에이블 아처 83 훈련인데 이것은 나토의 기동 훈련으로 핵공격을 이루는 상황을 모의로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소련은 동독과 폴란드의 전투기에 핵무기가 장착돼 있을 정도로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올레크의 소련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보고서를 영국에게 제공하여 미국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대처를 하게 됩니다. 영국 내에서 말하기 한 명의 스파이로 인해 핵전쟁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고 하죠. 그가 제공한 정보는 서방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지만 꼬리가 너무 길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었던 것일까요? CIA 직원 올드리치 제임스가 돈을 받고 KGB에 올레크 고르디옙스키의 정보를 팔아버립니다. 그 결과 정체를 들키지 않고 KGB의 런던 지부장까지 올라간 올레크는 KGB의 함정에 빠져 죽게 될 처지에서 핍리코 탈출 작전을 실행합니다. 핍리코는 혹시 모를 올레크 고르디옙스키의 탈출 작전을 몇 년 전부터 M16이 계획했던 것인데 소련 내부에도 있던 영국의 정보 요원들이 올레크의 탈출 작전을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뛰어난 정보기관인 KGB의 눈을 피하기
피하기 위해 이들은 기막힌 연기와 눈치 싸움을 시작합니다. 1985년 7월 16일 화요일 올레크는 7시 30분에 빵집에서 세이프 웨이에 빨간 글씨가 써져 있는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국 요원 아서지는 이신호를 눈치채고 회색 바지를 입고 초코바를 먹으면서 그 앞을 지나치는데 이신호는 작전을 실행하겠다는 무언의 암호였습니다. 온통 KGB의 눈과 귀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올레크가 대화를 나눈다면 바로 체포되어 죽게 되기 때문에 이신호는 몇 년 전부터 계획되고 실행된 것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줬고 아서지는 다른 요원 로이 에스콧과 캐롤라인 에스콧에게 메모를 남깁니다. 이번 주말에는 그 테니스 경기 비디오를 보러 오시겠습니까? 핌니코 작전이 발동되었다는 신호였죠. 7월 19일 금요일 올레크의 계획은 모스크바에서 핀란드 접경 근처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간 다음 로이 에스콧, 캐롤라인 에스콧, 아서지와 레이첼 지의 요원하고 접선하여 노르웨이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레크는 가족을 다 데리고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혼자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열차에 올라타서 두 정거장 뒤에 내리거나 다시 맞은편 열차에 오르고 상점 정문으로 갔다가 다시 뒷문으로 나오는 등 추적자를 제거하기 위해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다. 그리고 열차와 버스를 타면서 비보르크의 남쪽 16km 지점에 거리 표시기둥 836으로 KGB의 눈을 피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정보요원팀도 KGB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아픈 척을 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을 설정하죠. 차 안에 도청장치가 있을 게 뻔하니까요. 헬싱키의 의사를 만나기 위해 두 쌍의 부부가 아이도 데리고 가면서 쇼핑도 하는 상황을 연기로 꾸며내며 즐거운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눈치챘던 것일까요? 레닌그라드에서 비보르크로 이어진 고속도로에서 KGB 차량으로 보이는 차와 추격전을 하게 되는데 드라마틱하게 차량 대피소를 몇 킬로미터 남겨두고 추격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M16 요원들은 트렁크에서 짐을 옮기는데 숨을 돌리는 사이 갑자기 어느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올레크 고르디옙스키가 그들의 첫 만남에 뱉어낸 말이었습니다. 길거리에 거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행색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그들은 그렇게 핌니코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냉전시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중스파의 올레크 고르디옙스키는 영국의 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고 지금도 영국의 어느 근교도시 안가에서 가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소련에서는 첩자를 넘쳐 KGB의 많은 고위 간부가 해고되고 탈출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람들을 숙청하고 스파이의 정보를 돈을 주고 팔아버린 에임스는 지금도 교도소에 복역 중이죠. 올레크가 두고 온 가족들은 6년 뒤에 다시 영국에서 만나게 되지만 올레크의 부인 레일라는 자신을 두고 온 올레크를 좋게 바라볼 수 없겠죠. 결국 1993년에 완전히 헤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핵전쟁을 막았지만 결국 가정을 못 맡게 된 이중스파의 올레크.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책이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첩보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흥미진진하게 책에 몰입했네요. 더 자세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책에 있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